네, 지금부터 좋은 자소서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가 아니라 그냥 좋은 정보 공유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뭐 저 아니더라도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한 어떤 뭐 책도 많고요. 뭐 유튜브 동영상도 많고 그럴 텐데 또뭐 다양한 관점을 들으면 좋으니까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입장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자소서를 써서 이렇게 지원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매력적이거나 눈에 띄는 자소서 또는 1차나 2차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는 요령 그리고 이제 꼭 뭐 쓸 때 어떤 내용 어떻게 써 이런 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네. 먼저 그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 음, 자소서를 쓰기 좋은 물론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게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 또는 그 이전부터 물론 이제 주로 여러분 뭐 그 이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쓰라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취업과 관련된 활동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또는 대학부터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대학교 4학년 때 또는 졸업 이후에 어느 시점에 쓰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4학년이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인 경우에는 우선 지금 좋은 자소서가 별로 와닿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나 분야를 먼저 이렇게 리스트업. 이렇게 뭐 아직도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셔가지고 범위를 좁히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본 스펙과 핵심 역량을 조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분야, 뭐 나의 경우에는 어,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을까요? 뭐 홍보 회사를 가고 싶다. 홍보 회사에 뭐 유명한 회사 제일기획이죠.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 또는 나는 공기업을 가고 싶은데 공기업 중에서도 뭐 주택관리공사 이런 데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나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를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하고 그 뭐 한 가지로 정하기 힘들 경우에는 관련 있는 범위, 섹터나 분야를 두세 개 정하고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 또는 뭐 그 회사가 대기업일 수도 있고 공기업일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회사들을 조사하고요. 그 회사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입사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펙이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네. 이게 기본 스펙은 기본 스펙 아주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말하는 거고요. 핵심 역량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에요. 만약 이런 게 아직 조사가 안 되는 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1번, 2번만 열심히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고 분야가 무엇이며 거기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동기 유발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런 2번에서 요구하는 기본 스펙과 핵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내가 기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자소서에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활동.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핵심 능력이 리더십이 있다. 그럼 리더십이 있는 활동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학생회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지. 그 리더십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도주 이끄는 리더십인지 아니면 뒤에서 서번트 해주는 리더십인지 화합을 중요하게 하는 리더십인지 아니면 각자에게 맞는 역량대로 일을 잘 배분해서 하는 리더십인지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지만 내가 가진 리더십을 발휘했던 구체적인 활동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내가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이 갑자기 가입하고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떤 활동, 봉사활동도 좋고 뭐 동아리 활동도 좋은데요. 거기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의 결과가 뭐 나올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뭐 어떤 뭐 토익이나 토플 점수 몇 점 이상, 그다음에 특정한 전공일 때는 그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 리스트업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찾아보고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네,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세 가지는 1, 2번은 네, 요구하는 거고요. 3번은 1, 2번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면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하셔야 돼요. 스는 스트렝스 강한 점이고 weakness 내가 약한 점. 오는 뭐예요? opportunity. 이 취업과 관련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또는 내 전공이 주어지는 기회 또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 주어지는 기회. threatness는 뭐 위협이 되는 거. 뭐 지방대학교나 또는 인문사회계열나서 인기가 없다든가 이런 전공이나 학교 기타 등등 또는 내가 가진 취약점 때문에 생기는 위협을 분석해서요. 이 세 가지와 4번의 합을 통해서 나의 핵심적인 역량, 즉 나의 단점을 핵심 역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장점. 장점이면서도 이 위협이 되는 것에 해치가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하면서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을 정하셔야 돼요. 네, 나의 강점. 한 개가 힘들면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강점이기보다는 핵심적인 역량은 영어로 sustainable competitivity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네, 남들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핵심 역량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따라오지 못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핵심 역량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브랜드로서 나라는 가치 취업 시장에서의 나의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5번에는 다섯 번째는 큰 그림에서의 단기와 장기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롱텀 입장에서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취업은 단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롱텀 목표가 있긴 하지만 롱텀 목표는 너무 멀고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롱텀 목표는 너무 크고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크게는 장기 목표를 넓은 의미에서 장기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그 활동들인데 순간순간에 나에게 자극이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은 목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단기 목표와 그렇지만 그 단기 목표도 장기 목표와 넓은 빅픽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목표가 있을 때 여기가 내가 가고 싶은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다. 그럼 보통 학생들이 장기 목표하면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 이 단계 중간중간에 있는 게 단기 목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목표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이 중요하다는 게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은 내가 여기 있지만 바로 도달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일로 갔을 때는 방향이 약간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만큼 가야 되지만 여기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 가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가까워지잖아요. 즉 이게 조금 멀어 보여도 결국에는 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지점들. 네. 이게 이쪽에서 보면 장기 빅픽처를 보지 못하면 여기 있는 목표들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 목표와 더 거리가 가까운 방향식으로 예, 이렇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딱 정리해 보면 뭐 전공에 따라 들쑥날쑥 다르겠지만 학점 중요하고요. 외국어 능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봉사, 네, 그다음에 전공 관련 자격증 또는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거와 관련된 자격증, 그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 실적, 그다음에 수상을 못하더라도 대회 참여 경험, 네, 그다음에 PC 능력, 요즘 이제 코딩까지 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그 뭐 몇백 배가 되는 배수로부터 5배수나 10배수 이내로 확 줄이는 대폭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뭐가 있습니까? NCS. 그 다음에 상식, 전공 상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초 상식일 수도 있고요. 시사 상식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난 뒤에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이제 가중치를 둬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 뭐부터 딱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자격증이나 수상실적인 대회 참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경험하고 따면은 계속되지만 이게 뭐 학점 외국어 뭐 그다음에 BC 능력, NCS 상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꾸준히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되 꾸준히 하기 위해서 월, 뭐, 주별, 하루에 다 할 수 없겠죠. 주별, 월별, 그 다음에 학기별, 방학별, 이런 목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될지. 예, 큰 그림에 잡고요. 그 다음에 학기별로 어느 수준까지 잡아야 될지, 우선순위별로 할당되거나 할애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4학년들, 의외로 4학년들이 많더라고요.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바로 좋은 자소서 써야 되죠. 그러면 뭐 아까 그거와 흐름은 비슷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 뽑고 싶은 인재에게 어떤 핵심 역량을 가장 중요시 할까? 그러니까 이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뭔지. 그러면 이 핵심 역량이 맞는 자소서 컨셉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그 회사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역량과 그 다음에 이 자소서의 나의 컨셉이 서로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만 모든 자소서의 내용이 그 하나로 귀결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딱 하나만 갖춘 게 아니잖아요. 핵심 역량들이 몇 가지 있으면 그거와 나의 컨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기초적으로 되게 수준 낮게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회사의 인재상의 뭐 창의적인 인재 이러면 창의란 단어를 자소서에 쓰는 거예요. 그런
했으면 여러분 되게 아마추어예요. 창의적인 역량이 드러나도록 써야지 창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내 컨셉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적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서도 브랜드 컨셉 정하듯이 여러분들 항상 자소서를 쓰기 전에는 이 자소서 전체 맥락에서 나의 컨셉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쓰시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이거 거의 안 정하더라고요. 두 번째, 추가적인 역량. 그러니까 여기 핵심적인 역량은 이런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역량이 얼마나 더 우수한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 핵심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또는 이 핵심 역량에 추가적으로 얹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역량은 바로 나를 차별할 수 있겠죠. 물론 핵심 역량이 아주 뛰어나면 차별화되겠지만 보통 여러분 어떤 특정한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역량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추가적인 역량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 되도록이면 핵심 역량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걸 꼭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자소서를 쓸 때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요.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듯이 술술술술 익히도록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쓰면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냥 내가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나열식으로 쓸 때는 그게 술술술술 익히지 않고 이야기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에 많은 양을 읽어요. 그래서 그냥 나열식으로 좀 쓴 거는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죠. 근데 스토리텔링으로 네 술술술술 어떤 이야기를 썼을 때는 글 읽는 사람도 똑같이 머릿속에 이야기가 활성화되면서 술술 익어 나가죠. 그러면 그렇게 술술술술 익힌 자소서는 이해도 잘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어떤 한 문장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선에 쫙 있을 때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 읽는 사람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쓴 이야기가 머릿속에 잘 떠올라요. 형상화가 잘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장황하게 어려운 말 많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자소서를 쓴 거 보면 이렇게 아니 적절하게 좋은 단어가 있긴 해요. 약간 어렵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스타일이 장황하고 어렵게 막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사람들 내용을 읽어보면 머릿속에 내용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스토리 전개, 그러니까 스토리란 게 뭐 시간적 군성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가 쫙 어떤 기준에 의해서 쫙 연결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썼을 때는 그것을 읽는 사람이 머릿속에 정보를 훨씬 더 활성화를 잘 시킬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이거 괜찮네 라고 해야 처음에 자소서 읽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거 fail, 이거 pass, 이거 버려.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부터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빨리 읽고 아닌 걸 먼저 버리고 아닌 건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눈에 들어와야 그 다음 어떤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 점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쫙 눈으로 읽었을 때 정보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는 자꾸 써보고 순서를 바꿔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자꾸 쓰면 그게 보여요. 네. 남의 거 읽어보지 마시고요. 자기 걸 계속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남이 쓴 걸 보고 하시면요 그대로 쓰게 되겠어요. 근데 남이 잘 쓴 거를 아주 잘 쓴 거 가끔 보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읽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평가 항목 스스로 그 회사에서 이 미션,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미션, 인재상 뭐 이런 있거든요. 회사의 목표.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특히 이제 인재상에 보면 어떤 인재 이런 게 있거든요. 미션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재를 뽑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와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내 거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문항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문항이 있으면요.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사항이 10개다. 그럼 여기 키워드를 15개 줬고 1번에 이게 15개 중에 어떤 게 드러날 수 있는 거, 뭐 4개, 여기는 6개, 여기는 5개, 뭐 여기는 3개, 여기는 7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4, 5에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활동명을, 그러니까 여기 어울릴만한 활동명을 먼저 써요. 활동명을 쓰는데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이 활동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미션이나 인재상 또는 회사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 체크리스트 만든 후에 이렇게 활동 1번에 적합한 활동이면서도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잘 드러낼 수 있는가 하다 보면 몇 개가 빠지거든요. 그럼 몇 개 빠질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봐 가지고 이 5개 중에 한 군데 더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 뭐 자소서를 쓸 때 각각 문항에 맞는 활동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 속에서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써야지 여러분들이 자소서 절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뭐 3번하고 5번하고 관련 있지만, 구술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여. 그러니까 구술 서말, 막 활동을 많이 했어. 아까 앞에 제가 활동하라고 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자소서를 쓸 때는 그 구술들을 예쁘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순서로 가장 나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잘 깨어야 그게 보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과 컨셉, 핵심 역량이 맞는 나의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컨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3번, 4번, 5번은 3번하고 5번은 아주 글을 잘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 쓰면 잘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찾아 한번 써보세요. 글을 블로그나 아니면 뭐 어디든 글을 자꾸 써봐야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해야 더 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좋은 글을 많이 쓰려면 뭐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 책 많이 읽어야 되죠. 인터넷에 있는 자소서 많이 읽지 마세요. 그거 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 쓰거든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네. 똑같은 바로 fail 되는, 바로 떨어지는 자소서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쯤 되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 나도 잘 쓰고 싶은데 글을 잘 못 쓴다. 예, 자소서는 글을 잘 쓰는 사람, 작가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가독성이 높아야 된다. 가독성이 높단 말은 이게 자소서라는 거는 회사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가지는지 글쓰기 능력은 보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각종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정도 쓸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글쓰기 능력을 체크는 하진 않아요. 체크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활동은 되게 우수한데 너무 기본적인 글쓰기가 안 될 경우에는
예,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첫 번째, 문장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그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부탁해서 봐줄 때 보면 정말 글을 못 쓰는 사람인데 되게 잘 쓴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 문장을 엄청 길게 써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네, 특히 이제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이 길게 쓰시고요. 두 번째, 1번과 비슷한 맥락인데 불필요한 서식어구 쓰지 마세요. 뭐 천자 이내로 쓰세요. 1500자 이내로 쓰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딴 거를 이야기를 쓸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만약에 뭐 딴 얘기를 이런 불필요한 수식어구에 할애를 한다면은 아깝겠죠. 네. 그리고 이제 흔한 비유, 뭐 구태의연한 그런 비유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참신하지 않는 비유나 수식어구는 빼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술관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너무 다른 경우가 이게 제일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색해요. 이게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좀 이따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맞춤법 체크하시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된지. 그래서 뭐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대 대신 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이 되고요. 하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은 이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요거 대인데요.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다. 그래서 뭔가를 뭐뭐 하고 있는데 어떤 추가적인 중간에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 연결 어미는 대예요. 근데 내가 있는 대로 와 할 때 여기 내가 있는 데는 뭡니까? 장소죠, 장소. 그럴 때는 내가 있는 데는 네, 여러분 명사잖아, 명사, 의존 명사. 그래서 앞에 말이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띄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구분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자주 하시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딱 거슬리는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읽는 사람도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주 사소한 건 실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확 거슬리는 그런 맞춤법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쉼표는 영어는 쉼표가 딱 그 어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쉼표를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도 쉼표 뭐 예를 들어 앞에 명사 같은 말을 꾸며주는 어구가 너무 많을 때 이 어구랑 뒤에 있는 어구가 같은 동일한 명사를 꾸며주면 앞에 있는 꾸미는 말 앞에 이렇게 그 쉼표를 콤마를 찍어주면 그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약속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쉼표는 뭐냐면 언제 찍어주면 좋냐면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아 여기서 건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몇 문장을 가지고 또는 뭐 두 문장, 세 문장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한 단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네, 어휘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거 아까 쉽게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어려운 단어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뭐 어렵든 쉽든 간에 그 분야에서 전공적으로 이런 전공과 관련하여 이 단어 하나를 썼을 때는 표현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도 예,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문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틀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그 논문 지도한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셔서 주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틀린 거 표시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몇 가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소서 쓰기 하는데 이게 틀린 문장 예로 보여드려도 되냐고 하니까 예, 기꺼이 예,
흔쾌히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으로 인해 이런 것도 여기 찍어주면 좋겠죠. 온라인 거래가 전체 소비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소비자의 7%만이 온라인 전용 소비자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러 채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가 어색해? 일단은 뭐예요? 문장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줄게 좋아요. 그 다음 뭐가 들렸습니까? 항상 여러분 문장을 쓰고 나서요. 어떻게 내가 맞는 문장 썼는지는 주어하고 서술어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주어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국어는 써놓고 나서 서술어부터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보시면 지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가 서술어잖아요. 그럼 주어가 누굽니까? 온라인 거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거래가 예상하였나요? 아니잖아요. 온라인 거래가 전체 소매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해야죠. 그 주어 수수로가 어때요? 능동 우리말로 해서는 사동 피동인가요? 네, 피동으로 돼야 되죠. 온라인 거래는 예상된 거죠. 여기 예상된 게 온라인 거래가가 아니고 이게 주어인가요? 네. 온라인 거래가 전체 소매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죠? 예, 온라인 거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어때요? 예상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피동수동 이런 표현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 꺼내야 돼.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직 소비자의 7%만이 온라인 전용 소비자이며 그 이외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러 채널에서 여기서 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주어가 생략된 거.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주어고요. 근데 영어로 쓰시면 이걸 되게 잘 맞추는데 한국어로 쓰면 이런 호응을 잘 안 보시거든요. 보세요. 소비자의 7%만이 온라인 전용 소비자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러 채널에서 쇼핑하고 있는 소비자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수로를 10%만이 온라인 전용 소비자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러 채널 쇼핑하고 있다. 수로가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이게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소비자 7%에 대응되는 말이 대부분의 소비자이잖아요. 그럼 이 대응되는 관계에 맞는 대응되는 관계로 문장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 영어로 쓰실 때는 이렇게 영어 문장에서 쓸 때는 이런 걸 실수 잘 안 하는데 한국어로 쓰실 때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한다고 또 봐도 무방해요. 두 번째,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채널 선택의 폭은 넓혔지만, 이것도 보세요. 채널 선택의 폭이 주어거든요. 근데 넓혔지만입니까? 폭은 넓어졌지만. 그래죠. 넓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옴니채널 회사가 채널의 폭을 넓혔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역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서로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디지털 시대의 쇼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채널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쇼핑 행동은 통합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쇼핑 행동은 통합되었다. 뭔가 어색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옴니 채널을 통해 소비자는 더 빠르고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이거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제공한다가 서술어잖아요. 근데 주어가 소비자는이거든요. 소비자는 제공하나요? 쇼핑 경험을 제공받는다 그래야 되죠. 네, 여기 보세요. 지금 줄기차게 주어 서술어 호응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많이들 하는 실수고요. 읽어보시면 자기 문장을 꼼꼼하게 안 읽어봐서 그렇지 주어와 수로 호응이 안 맞는 게 정말 많아요. 그 다음
소매업 채널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생산 연결하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보세요.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호응관계가 맞는데 갑자기 경제 혈관과도 하는 역할을 하는 중심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도 뭐냐, 주어와 서수 수로가 서로 어때요? 호응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채널은 소비자의 검색, 구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지만 뭐 이거 채널이 이것도 좋은 의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검색하고 검색 및 구매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접근할 수 있게보다 접근이 가능하게 하지만 또는 접근하도록 하게 하지만 채널의 복잡성으로 채널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것도 뭔가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은 소비자들이 훨씬 이것도 쉽게 접근을 하여 검색이나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지만 오히려 그 다양성은 채널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 문장이 비평은 맞지만 중요한 말들을 그냥 막 생략해서 완벽한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소서를 갖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줬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잘 썼는지 체크하는 방법. 네, 3가지 다 꼭 하세요. 먼저 일단 초벌로 쓰고 난 뒤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보면 말로 했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 수정합니다. 2번째, 그러니까 소리 내서 거슬리는 부분을 수정하고 난 뒤에 다시 수정한 거를 소리 내서 읽고요. 그걸 녹음한 걸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랑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쓴 자소서를 귀로 들어보시면 귀로 들었을 때 이렇게 문장이 들렸을 때 또 다르거든요. 네, 그때 또 거슬리는 것도 수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해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 내 이야기를 공유해도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사람들 한두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또 보면 주변에 이렇게 글을 꼼꼼하게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용 위주로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문장을 거의 에디터 수준으로 잘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으면 훨씬 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 시간이 길어졌을까 봐 좀 걱정이네요. 만약 시간이 길면 2개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